연준은 지금도 매월 시장에서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준이 푸는 유동성보다 오히려 연준의 예치하러 들어오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요. 통화정책, 즉 양적 완화는 쓰지 말고 재정으로 서민층을 좀 보다듬고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식이 미국 이제 엘리트 계층에서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전 세종대 교수셨죠, 홍익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홍 교수님하고는 이제 월가, 그다음에 세계 금융, 거시경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우리가 미국의 금융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보통 연준이라고 표현하는데 연준을 비롯해서 미국의 어떤 금융, 사실은 전 세계의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그들의 정책, 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일단 미국의 통화금융 세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여기에는 어디가 포함이 될까요? 그거를 일명 삼각편대라고 하는데 미국의 통화금융 세력은 우선 실무 부대로서 월스트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스트리트를 관리 감독하는 재무부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통화뿐만 아니라 세계 통화를 좌지우지하는 연준이 있죠. 이 세 개의 삼각편대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통화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월스트리트와 연준을 보통 이제 기득 통화 금융 세력이라고들 하죠. 기득 통화 세력. 그들이 일단 뭐 사실 수십 년 동안 과거 세계의 어떤 헤게모니를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의도대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 뭐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연준이 힘들 때마다 돈을 풀어서 이제 시장을 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연준은 지금도 매월 시장에서 미국 국채 800억 달러, 그다음에 모기지 증권 400억 달러에서 1200달러어치의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준이 푸는 유동성보다 오히려 연준의 예치하러 들어오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걸 한번 잠깐 짚어보죠. 우선 단기자금 쪽에서는 영래포 금액이 있는데, 이게 이번 8월 23일 기준으로 이미 1조 1,350억 달러가 연준에 예치돼 있습니다. 즉 연준으로부터 단기 채권을 사가하고 돈을 예치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수치냐면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2,580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시장에서 1,200달러어치의 국채와 모기지증권을 사서 돈을 풀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이 단기채 시장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거죠. 즉 연준으로 다시 예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시중에 단기채 풍기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근데 단기채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MMF 그 단기자본 시장서부터 꼭 구성비율에서 채권을 이렇게 껴내야 되는 구성비가 있거든요. 근데 단기채가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모자라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올해 단기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단기채 5천억 달러어치를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풍기 현상이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는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즉 테이퍼링의 당위성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단기채뿐만 아니라 장기 자본들, 그러니까 연준에 예치된 준비급 잔액을 보면 지금 8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4조 1,860억 달러가 연준에 지금 예치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 6월 17일 날 초과 지준 금리를 미국이 살짝 인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한 달 전 기준으로 보면 2,830억 달러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본, 장기 자본 할 거 없이 지금은 오히려 돈들이 시중에서 갈 곳 몰라 해서 즉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대출해 주지 않고 은행들이 연준에 갔다가 예치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중의 유동성이 한마디로 연준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발표되고 있는데 연준은 이걸 갖다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는 이게 과연 일시적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의 종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수입 물가지수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이외에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에너지 관련 제품들을 이렇게 제외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들의 이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죠. 우선 지난달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로 지난 한 4개월 계속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4%대인데 전년 대비 이것을 과연 일시적인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죠.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금 더 높이 치솟고 있거든요. 지난 4개월간 6% 이상, 지난달에는 7.8%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를 과연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는지 여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수입 물가지수를 보면은 이건 사실은 더 심합니다. 지난 4개월간 10% 이상 상회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지난 3년간은 저게 마이너스 수치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디플레이션을 우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건이 계속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아주 가파랗게 올라가고 있어서 저게 지금 역대 사상치를 찍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수입 물가지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지금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지금 9%로 상승했는데 이 이유는 위안화 절상이 뭐 7.1% 정도 했던 게 지금 6.4까지 떨어지고 해서 거기서 벌써 지금 10% 이상의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노동자들의 달러 임금이 그 이상 인상된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아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반 물가지수를 봤을 적에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일시적이라는 데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조차 지난달 4.5%하고 4.3% 지금 4%대 이상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원래 근원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올라가면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저게 3%에 근접하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기준지표예요. 네. 그런데 우리 주부님들은 시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다 보면 그 장바구니 물가하고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간다고 그러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항상 낮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부님들이 마트에 가서 사는 야채값이나 곡물값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 근원 인플레이션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근원 인플레이션은 낮게 발표되었던 건데 저것조차 지금 4%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태어나서는 좀 곤란한 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수가 탄생된 배경을 보면 예전에 돈을 마구 찍어내서는 안 될 상황에서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거기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금융 세력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돈을 좀 나름대로 마음껏 찍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낸 지표인데 이게 경제학에서는 그래도 장기 계획을 세우려면은 가능한 변동성이 없는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아주 그 신조처럼 모셔지는 지표인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식주, 연료가 필요한 건데 저기서 일단은 자산 가격인 부동산하고 주식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빠졌죠. 그 다음에 식량이 빠졌다는 얘기는 식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연료까지 빠지고 남은 거는 저기서 하나뿐이 없어요. 의식주 연료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의 물가 지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 지표 자체가 크게 개선돼야 할 지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근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 정부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그 입맛에 맞게 그 돈을 풀거나 뭐 이렇게 찍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서민들의 그 착시 현상, 물가가 막 오른다 그러면 서민들이 못 살겠다 할 수 있으니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뭔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암만 많이 물가가 올랐어도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이 직장인들이나 주부들한테 굉장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급여가 올라가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맞춰서 급여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3% 올랐으면 급여도 한 3%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려서 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산 가격은 3%가 아니라 지난해 저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 23%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을 믿다가는 자기 생활조차 제대로 영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부들도 계획에 맞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나라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은 낮은데 실제로 장보고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게 일반인들이 저 지표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가는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아직 뭐 0.4%야, 1%야. 근데 시장 바구니 물가는 한 5% 올랐고 7% 올랐고. 예. 근데 인플레이션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아니야. 지금 한 1%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그러네. 경제학에서 가르쳐 줄 때 저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당연하게 그러려냐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렇죠. 근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되겠구나 하는데 저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지표예요. 저 혹세무민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증가할 거라고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사실은 유동성이 풀렸는데 지난해서부터는 오히려 재무부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풀리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의 쓰임새가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듯이 개인들한테 직접 주어지는 돈이 일반 재정의 이미 2배 이상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민층 개인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돈은 사실은 그게 통화되거나 투자되기보다는 대부분 시장에 나가서 소비되는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인플레이션하고 직결됐을 뿐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뭉치는데 저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메인스트리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지원금 형태로 돈을 받는 정부에서 개인들 혹은 뭐 지원받는 기업들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아니면 공공사업 이런 어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월스트리트에 대비되는 말인데 통화정책이라는 건 월스트리트의 금융권을 통해서 돈을 푸는 게 통화정책입니다. 금리를 낮추거나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위 50%의 서민들의 이런 위기 시에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사실은 금융권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소비자와 기업이 있는 그 실물 시장에 직접 대상별로 돈을 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한 사람들한테는 실업수당, 그보다는 기본소득, 그다음에 기업들한테는 기업에 필요한 뭐 대출을 비롯해서 지원금 이런 걸 직접 쏴주는 실물 경제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월스트리트 그 금융시장에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지난번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는 연준에서 돈을 갖다가 월스트리트에다 은행권, 금융권에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시스템을 붕괴되는 걸 막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부자들만 부자되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보통 우리가 MMT라고 표현하는 지금 메인스트리트에다 돈을 뿌리는 그래서 이 부의 양극화 이거를 최대한 좀 막아보겠다. 이게 이제 또 깔린 의도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역시 자산은 자산대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돼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은 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이번 위기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은 신용경색으로 시작해서 즉 신용위기로 시작해서 금융위기로 이전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금융기관끼리 파생상품 즉 부실 상품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돈거래가 딱 끊긴 겁니다. 신용경색이 일어나서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연준이 돈을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유동성으로 살려내는 게 맞는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그게 좀 틀립니다. 이거는 금융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업이 급격하게 뭐 15% 이상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밑에 경기가 하방이 돼서 돈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모기지 연체, 임대료 체납, 그다음에 실업수당이나 이런 게 없으면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의 한 50% 정도 돼요.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1.4%뿐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번 같은 위기는 이거를 방치할 경우에는 그대로 파산하거나 붕괴가 돼가지고 이거는 미국 경제 전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통화 정책으로 돈을 풀어줘서는 그들을 떠받치지 못하니까는 그보다 훨씬 많은 재정 정책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재정 정책으로 풀린 돈이 통화 정책으로 풀린 돈보다 한 4배 이상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직접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재계나 정계에서는 확실히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통화 정책으로 웬만큼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천재지변이 딱 터지니까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더라. 그리고 지난 양적 완화는 있는 사람의 배만 불려줬지 서민들의 경제 생활을 개선시킨 요소가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통화 정책, 즉 양적 완화는 쓰지 말고 재정으로 우선 사회적인 부의 불균형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서민층을 좀 보다듬고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식이 미국 이제 엘리트 계층에서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네, 참 그렇게 노력을 해도 참 이 빈부의 기본적인 빈부의 격차를 참 줄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러다 보니 그 정책 기조의 흐름대로 이제까지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연준의 파워가 가장 강했었고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재정 정책을 풀 수밖에 없는 그 세계 금융의 3대 축 중에 하나인 예. 재무부의 역할
맞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공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연준의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어떠한 스탠스 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거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